The biggest thing I think about is I can't believe that God put me on Earth to die in the volcano. The feeling as the sun was going down was that was probably the last sunset I was ever going to see. 자연은 인간을 낳았고 인간은 문명을 낳았다. 대자연은 신비로운 태초의 힘으로 인간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선물했고 때로는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인간과 문명을 처참히 파괴했다. 이곳 하와이 제도에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수차례 파괴해왔던 지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인이 존재한다. 격동하는 거인의 마그마는 바다로 흘러가는 용암의 강을 만들고 타오르는 증기와 화산재는 하늘로 솟구쳐 온 세상을 뒤덮는다. 이 거인의 이름은 킬라우에아 화산이다.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다. 이 화산은 단순히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넘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신화적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킬라우에아의 불의 신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데 이 가족의 14자매 중 한 명인 펠레 여신이 킬라우에아를 통치하며 그녀가 화산 폭발과 용암의 흐름을 관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신의 권능에 빗대어 설명되는 킬라우에아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그 강력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 2018년 6월 10일에 강력한 마그마 분출에 과학자들은 2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 중 가장 강력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강력한 힘은 인근 지역과 여행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관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구의 심장이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거대한 역동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기시켜준다. 이렇듯 파괴와 변덕을 상징하는 화산의 모습과 달리 이곳은 하와이의 아름다운 경치에 더해 오랫동안 인기 있는 촬영 장소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킬라우에아에서 이루어진다. 마이크 벤슨은 샤론 스톤 주연의 슬리버라는 영화의 제작에 카메라 감독으로 참여하는 중이었다. 이 영화 제작에 4천만 달러, 하나에 약 5천억이 투입되면서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 예산의 영화였다.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이자 핵심 장면 촬영에 화산이 포함되는 항공 촬영이 필요했다. 마이크는 영화의 규모에 걸맞게 극적으로 영화의 끝을 장식할 만한 장엄한 화산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 하와이의 킬라우에아를 찾아냈다. 화산이 거대했고 항공 촬영에는 항상 위험성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크레이그 호스킹에게 항공 촬영을 위한 헬리콥터 조종을 제안했다. 이 둘은 함께 4편의 영화를 찍으며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크레이그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또한 그는 이번 촬영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촬영을 함께할 숙련된 조수가 필요했고 영상 엔지니어 크리스 더디에게 헬기에 함께 탑승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 또한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카메라 감독 마이크 벤슨, 그의 조수이자 영상 엔지니어 크리스 더디, 헬리콥터 조종사 크레이그 호스킹으로 이루어진 3인 1조의 팀이 결성되었다. 베테랑들로 구성된 팀이었기에 마이크는 완벽한 촬영을 기대했다. 1992년 11월 23일 준비가 완료되자 3명의 남자는 헬리콥터에 탑승했고 하와이의 킬라우에아로 향한다.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가며 3개의 화산을 지나쳤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킬라우에아에 도착한다. 이때 이들은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한다. 분화구에 술병을 떨어뜨릴 준비를 한 것인데 이는 현지 미신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진 한 병을 화산에 떨어뜨리는 것이 화산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일종의 제물과 같은 의미였다. 적절한 위치가 되었을 때 크리스는 술병을 던졌다. 이때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강해서 떨어지던 병은 다시 위로 솟구쳐 분화구 밖에 떨어져 버렸다. 즉 제물을 바치지 못한 셈이나 다름없었고 화산의 상공에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지만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넘겨버린다. 그 후 그들은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낮게 비행하며 촬영을 시작했다. 이때 분화구 근처에서 낮게 비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조종이었지만 헬기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화산가스에 너무 잠식될 경우 산소 부족으로 인해 엔진이 멈추거나 부품이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헬기가 추락하는 등의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도 이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빠르게 촬영을 끝내고 가장자리에 헬기를 착륙시켰다. 이들은 착륙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촬영한 장면들을 리뷰했다. 필름의 분량은 단 4초였고 분명 나쁘지 않은 테이크였다. 하지만 완벽한 장면의 촬영이라는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화구로의 비행을 시작했다. 이번 비행 또한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분화구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이 바람은 헬기를 향해 유독가스를 몰고 왔다. 이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 헬기의 엔진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헬기의 RPM이 빠르게 감소하며 요란한 경보음이 들렸기 때문에 크레이그는 금방 이 문제를 알아차렸다. 사실상 엔진 고장과 다름없었고 엔진을 재시동하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헬기가 정상적으로 다시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헬기의 메인 로터가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추락할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엔진을 끄고 관성에 의해 회전하는 로터에 헬기를 맡기며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상착륙을 오토로테이션이라고 부르며 숙련된 조종사였던 크레이그는 이를 이용해 충분히 안전하게 착륙할 만했다. 하지만 연기와 바람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하강을 통제하는 것은 더 어려웠고 크레이그는 하강 제어에 실패하게 된다. 결국 헬기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회전하며 급강하기 시작했다. 이때 조금만 운이 안 좋아도 분화구의 용암 속으로 곧장 추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 헬기는 분화구 안쪽 절벽으로 돌진했다. 결국 헬기는 분화구 정상에서 약 90m 떨어진 바위덩이에 추락했다. 용암 웅덩이로부터 약 50m, 수증기가 분출되는 곳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이들은 헬기가 추락하는 동안 모두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3명 모두 헬기 내부에서 살아남았다. 이때 이들은 큰 부상 없이 타박상과 열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들은 처음 추락했을 때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냄새와 연기가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이 분화구 내부임을 깨달았다.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해야 했지만 헬기의 전기 시스템이 추락의 여파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이곳에서 구조의 가능성도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다. 바닥은 안전하고 넓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있었지만 분출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때 크리스는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꼈다. 이에 3명의 남자는 한 줌의 숨을 쉬기 위해 절벽 쪽 가장자리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선한 공기가 언제까지 제공될지는 알 수 없었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밑에서 참을 수 없는 열기가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고 신선한 공기 또한 희박해져 갔다. 이에 크리스는 절벽을 등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벤슨과 크레이그 또한 동의했고 이들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크리스는 당연히 구조되거나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들이 잡고 올라간 절벽의 화산암은 마치 깨진 유리파편을 잡는 것 같았고 조금만 세게 잡아도 부스러졌다. 날카로운 통증을 견디며 크리스가 절벽을 50m쯤 올랐을 때 이들은 난관에 봉착한다. 분화구를 등반할수록 절벽의 각도가 가팔라져 거의 90도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는 사실상 수직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잘못 팔을 짚어 미끄러진다면 그대로 아래로 추락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이렇듯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낙관적인 태도는 점점 사라져갔다. 이때 크리스는 50m 지점,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이보다 15m 아래에 있었다. 이들은 가파른 절벽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었고 편하게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당장의 질식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때문에 이렇게 난간에 서 있는 상태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등반으로 이곳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때문에 계획에서 더 이상의 등반은 배제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크레이그는 혼자서 한 가지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의 위험을 감수하고 추락 현장으로 되돌아가 헬기에 있는 라디오의 전원 공급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더러 추락 현장은 열기와 가스로 인해 마치 지옥과 같았다. 즉,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이 방안만이 유일한 생존의 기회라고 결론 내렸고 마이크와 크리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홀로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크리스와 마이크는 위치를 유지하고 크레이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욱한 연기로 인해 크레이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편 크레이그는 무사히 절벽을 타고 내려왔고 유독한 연기 속에서 여러 번 넘어져가며 간신히 헬기에 도착했다. 이때 크레이그가 여러 번 넘어진 것은 이미 유독가스에 중독되고 있었다는 의미였고 이는 그가 자칫하면 가스 중독이나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라디오의 전원 공급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라디오는 작동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유일한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헬기 내부에서 라디오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크리스의 가방에서 카메라에 사용되는 예비 배터리를 찾아내었고 주머니칼을 이용해서 만든 임시전선을 통해 라디오에 연결했다. 기적적으로 라디오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호흡하기가 힘들었고 이제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희미하게라도 산소가 있는 언덕을 왕복하며 겨우 구조 요청을 해야 했다. 그렇게 언덕을 서너 번 왕복하며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라디오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때 절벽에 있던 마이크와 크리스가 할 수 있었던 건 크레이그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크레이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외침을 했을 때 구조 요청은 기적적으로 근처에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수신된다. 크레이그의 라디오는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 이때 연결된 상대는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자욱한 연기로 아래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위험한 지형으로 인해 구조가 어렵다고 전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말에 크레이그는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팀은 엔진 고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지형과 짙은 연기를 뚫으며 내려갔다. 결국 구조팀은 크레이그와 멀리 떨어진 분화구 내부에 착륙했고 크레이그는 멀리서 착륙하는 헬기를 보았다. 구조팀은 헬기에서 내려 크레이그에게 달려올 힘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크레이그는 지금 당장 달려가겠다고 대답했다. 이 구조 작업에서 헬기는 산소가 부족해서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륙해 있을 수 없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크레이그는 꺼져가는 의식을 겨우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구조 헬기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때 마이크와 크리스는 헬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연기 또한 너무 자욱해서 헬기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고 있었던 크레이그는 달려가면서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고 연기 속으로 힘껏 소리쳤다. 하지만 가스로 인해 잠긴 목소리는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크레이그 혼자서 무사히 헬기가 있는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그런데 헬기와 구조대가 있어야 할 언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조팀은 자신들 또한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돌아간 것이었다. 크레이그는 좌절했고 다시 라디오로 돌아와서 구조 헬기 조종사 톰 셰러와 연락했다. 이때 크레이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He said, Craig, if I get to you, do you have the strength to get on this helicopter? Yeah, I get it. And Don said, okay, I'm coming. Don made a life or death decision right then, too. All that Don knew is that I was dying, and he was willing to go for it. 구조 헬리콥터는 다시 한번 자욱한 연기 속으로 내려갔다. 가시거리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비행이었다. 크레이그는 연기 속에서 헬기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헬기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고 소리로 보아 그와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크레이그는 마이크와 크리스에게 헬기가 도착했다고 필사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헬기 소음으로 인해 이들은 크레이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연기로 인해 헬기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그저 혼란 속에서 절벽에 서 있을 뿐이었다. 헬기는 점점 가까워져 크레이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에게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착륙했다. 크레이그는 바닥을 기어가 마침내 구조 헬기 탑승에 성공한다. 헬기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마이크와 크리스를 내버려둔 채 다시 이륙했다. 그들은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헬기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의 부풀었던 생존의 희망은 더 큰 좌절로 되돌아왔다. 한편 크레이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며 구조 헬기 조종사에게 제발 돌아가달라고 간청했지만 상공에서는 마이크와 크리스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그날 구조는 포기되었다. 날씨는 급격히 악화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화산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뜨거운 열기로 고통받던 마이크와 크리스는 온몸이 젖어 이제는 저체온증과 싸워야 했다. 추운 날씨에 목이 수축되었고 한낮 동안 잔뜩 마신 연기로 인해서 숨을 쉬는 것은 물론 이제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것에 더해 호흡곤란과 탈수 증세까지 보이며 눈앞에 죽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간신히 절벽을 더 등반해서 크리스는 정상에서 24m 떨어진 곳, 마이크는 그보다 15m 더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더 올라갈 수도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고립되어 버렸다. 즉, 구조될 때까지 절벽에 매달려서 버텨야 했다. 마이크는 조도개를 뒤집어서 내리는 빗물을 받았고 한 줌의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에서는 삼키기 힘든 묘한 맛이 났고 숨을 쉴 때마다 역겨운 쓴 냄새가 났다. 그가 생각하기에 구조대는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이거나 최악에는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나마 마이크의 상황은 나았는데 난간에 매달려 있던 크리스와 달리 그는 꽤나 큰 바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한 줌의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의 위쪽 정상에서 환청과 같은 휘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이 악천후의 상황에도 이들을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구조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다음날의 구조가 진행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한 채 다시 떠나버렸다. 크리스는 다음날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구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비는 더욱더 거세졌고 기온은 더 떨어졌다. 거센 비로 인해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용암 분출 소리와 유독가스의 공포 속에서 밤은 짙어져 갔다. 결국 크리스와 마이크는 밤새 살아남았다. 아침에 마이크는 자신 옆에 떨어진 로프를 보았다. 이는 구조대원들이 떨어뜨린 구명 로프였다. 로프는 그로부터 약 3m 거리에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2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고 마이크는 로프를 잡기 위해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점프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로프가 마이크가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이크와 정상의 구조대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의사소통 또한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크가 로프로 점프하기 직전에 로프는 다시 올라갔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철수해버렸다. 구조대를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았던 크리스는 그의 아들들이 생각났고 생사를 건 최후의 결정을 내린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벽을 등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올 수 없었고 떨어지면 즉사였다. If I died climbing, at least I was doing something. Before I stood up and decided I was going to go, I actually went through and said goodbye to everybody in my family. My sons were like 6 years old and 4. That was really hard for me to sit there and dwell on how would they be without their dad for their whole lives. If I fell off that cliff, there was no chance for survival. 그는 마이크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제안했지만 마이크는 거절했고 혼자서 올라간다. 크리스가 절벽을 타기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그는 정상에서 2m도 채 되지 않은 곳에 도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딱딱한 화산암이었기 때문에 잡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정상에 가까워지자 절벽이 날카로운 자갈로 되어 있던 것이다. 잡으면 힘없이 흘러내릴 것이었고 이곳에서 추락하면 90m 아래로 떨어질 것이었다. 이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팔에 하박을 자갈 깊숙이 넣어 고정시키며 올라가는 것이었다. 크리스는 양팔을 번갈아 자갈에 찔러 넣으며 서서히 올라갔다. 피부에 구멍이 뚫리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분명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더 높이 올라가 정상에 도달했다. 양팔에 피를 흘리며 분하고 밖에 들어 누웠는데 옆에 구조대원들이 놓고 간 로프를 발견했다. 때문에 마이크를 향해 로프를 던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이크가 로프를 잡는 것에 성공한다 해도 자신이 마이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없음을 깨닫고 포기한다. 크리스는 결국 마이크를 뒤로하고 구조대가 표시해 놓은 길을 따라 내려가서 구조대의 텐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는 구조가 중단되면 물론 구조대가 근처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의미했다. 크리스는 텐트에 있는 식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부어서 삼킬 수 없었고 결국 텐트에 있던 산소 탱크를 통해 호흡하며 혼자서 하산하기로 결정한다. 그가 8km 정도를 걸었을 때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헬기를 발견했고 마침내 구조된다. 마이크는 혼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I was by myself, thinking that I'm the last survivor of this horrendous ordeal in this volcano.
And I kind of just gave up hope for a while. I just thought that the only peace that I would get would be if I just passed away quietly. The biggest thing I think about is, why is my skinny little butt sitting here? I can't believe that God put me on earth. 마이크는 셋째 날 아침까지도 살아남는 데 성공했고 아침부터 그의 머리 위에서 헬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이 헬기는 마이크의 영어 회사에서 고용한 사설 헬기였는데 마이크의 고립과 구조 실패가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공중 구조 작업을 시도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조종사는 마이크의 위치를 식별했고 10분 뒤 장비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헬기가 보이지 않자 마이크는 자신의 구조가 포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와 함께 둥둥 떠다니는 그물망이 보였다. 이때 그물망의 밧줄은 45m 길이였고 헬기 입장에서는 연기로 인해서 마이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그물망을 위치시켰다. 때문에 그물망이 마이크의 앞에 곧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이크와 3m 앞 공중에 떠 있었다. 이에 마이크는 인생 일대의 점프를 시도한다. 이때 그가 그물망에 안착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아래로 추락해 즉사할 것이었지만 그는 무사히 그물망에 안착했다. 조종사는 그물망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화산으로 추락한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되는 순간이었다. 마이크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화학적 폐렴과 탈수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결국 세 남자는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분화 후에 추락한 헬기의 잔해와 영어 장비들은 회수하지 못했고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이 사고로 인해 영화의 결말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바뀐 결말은 시사회에서 혹평을 받았고 영화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이후 크레이그는 헬기 조종사로서 숙련도를 인정받아서 여러 영화 제작에서 헬기 조종을 맡았고 마이크는 헬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1997년 볼케이노의 촬영 감독을 맡았다. 크리스는 인기 있는 촬영 감독이자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고 있다.